이틀 전이었죠. 6월 14일 주식시장에서 또 한 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이 사태 발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주가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주가 폭락에 연루된 투자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월 14일입니다. 코스피의 4종목 그리고 코스닥의 한 종목이 하한가를 나타냈는데 그동안 이 종목들 주가 흐름들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 상승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동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최저 가격이 54,000원에서 최고 가격 23만 원까지 4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예. 방림의 경우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최저 가격을 보면 1,560원이었는데 최고 가격이 8,570원까지 무려 5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만호제강이라든지 대한방직, 동일금속들을 살펴보면 각각 5배, 3배, 4배, 3년 기간 동안 이 정도로 이제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상승 속도나 주가 변동폭은 물론 이제 종목마다 차이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장기간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를 쫙 끌어올렸다가 한 번에 싹 빠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네네. 하한가라는 게 그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2, 3년에 걸쳐서 2배에서 4배 올랐다고 하면 네. 차익 실현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보통 여러 종목이 하루에 하한가에 진입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당연히 여러 종목이 같은 날에 하한가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겪었는데 예. 그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하루에 5개 종목 이상에서 하한가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이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예.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가는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보면 하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고 지나가는 거의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하루에 5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아무래도 이게 작전 의심에 대해서 의혹이 좀 일었고 금융감독원 측은 이상 동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네. 이상 동향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하한가 사태를 막기 전에 뭔가 막을 방법, 조치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독 당국이 이상 동향을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상응하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증거 확보가 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투자자를 고려를 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뚜렷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시장과 투자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상 동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특정 창구에서 주문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한 겁니까? 일단 이제 통정 매매의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4월이었죠. 거기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주가 조작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5개 종목들도
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금융감독당국에서 토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8개 종목이 하한가로 내려앉았고 또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덜컥 겁을 먹고 뭐 제2의 SG 사태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 차이점을 보다 보니까 차액 결제 거래 CFD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차액 CFD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명의로 주식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회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주식을 매입을 할 때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 하게 되죠. 왜 그리고 여기에 증권사 명의로 합니까? 네. 왜 증권사 명의로 해야 증권사 합니까? 명의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투자자의 경우 자기의 투자 전략 노출을 꺼리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종목이 잘 오를 것 같은데 예. 내가 그 포지션을 사놓게 되면 그러면 이 포지션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증권사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증권사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나의 투자 포지션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목적에서 다른 증권사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투자 수요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약간 뭐 소액 그런 투자자들 말고 좀 큰 손으로 굴리는 분들이 이런 걸 이용하겠네요. 보통은 CFD는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하실 수가 없고요. 전문 투자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SG증권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 CFD 이게 많이 쏟아졌던 건데 거래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창구를 이용한 그런 매도가 나왔던 건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제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예. 지난번과 달리 특정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매도 창구가 다양했고요. 그다음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던 한 투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전망이 좋다라고 좀 소개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혹시 주가 조작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운영자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투자 커뮤니티 회원이 6천여 명밖에 안 되던데 네네. 이런 숫자로도 5개 종목에 대해서 주가 조작 가능한 겁니까? 일단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정황을 살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독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만 감독당국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해당 투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예.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와 일정 부분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요. 동일산업이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데 3,700억 원 정도 하한가를 맞은 이후에 그 정도 되고 가장 적은 게 한 1,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네네. 2,000억 원 내외인 것 같은데 유통 물량이 50% 미만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합치면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움직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종목마다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유통 물량이 대체로 보면 20% 내외 정도. 물론 이제 실질적인 유통 가능 물량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만 유통 물량 자체는 20% 내외 정도일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내지는 자금 투입 대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죠. 물론 개인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시장 차원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당 운영자가 그래도 자취를 감춘 건 아니고 계속해서 글도 올리고 있는데 네네. 보면은 주주 행동주의를 통한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뭡니까? 일단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면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거기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제 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예. 예전 같았으면 보통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업 경영에 대한 부실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또는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제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주주 행동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기업의 일정 부분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나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주 행동주의는 그동안에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높아진 수익성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주가 차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인 거니까 주주 행동주의가 단순히 이렇게 조금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궁금했던 게 제가 만약에 주가 조작 세력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접근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장 지난 4월에 뭔가 이런 비슷하다고 불리는 사태가 있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를 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추정이 됩니까 혹시?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아직까지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 그리고 검찰 당국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주가 조작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지를 했고 그 가능성을 다른 종목으로 지금 넓히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만약에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라면 비슷한 유형으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더라면 그러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조사 가능성으로 인해서 빨리 쉽게 말하면 조금 철수를 해야겠다,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이상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뭔가 수사망을 좁혀오거나 조금 그런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나갔을 수도 있다. 가능성 중에 하나다.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조금 티가 적게 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꺼번에 던지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여기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방법으로는 보통 잘 선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하한가 사태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세력들 간에 또 내부적인 그런 내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고령의 최대 주주가 승계를 마치지 못해서 좀 주가가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 이 승계를 노리고 투자하는 방식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종종 있는 일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부 투자자 이제 그룹에서 이러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투자자 그룹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해당 종목들은 최대 주주의 나이가 이제 조금 고령인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방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최대 주주의 이제 그 연령이 지금 올해 87세인 것으로 나오고요. 5개 기업 오너의 평균 나이는 70세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 증여 또는 이제 상속의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대 주주의 승계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비교적 낮은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이것은 주가가 비교적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특정 투자자 그룹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간의 다른 의견들이 사실 상당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단순히 지분 승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4월 SG 사태와 이번의 하한가 사태를 비교하자면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4월에는 하한가를 맞고도 이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로 거래 정지, 매매 거래를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만약에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세력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래가 계속되었을 때 이제 의도하지 않은 손해의 피해자,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기존의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이제 다른 방향성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투자자, 선의의 투자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거래가 현재 지금 이제 상황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조작이 어느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주가가 얼마만큼 부풀려져 있을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 현재로서는 시장에 거의 없다라는 점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러한 정보가 적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추가적인 그 투자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은 거래 중지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 특히나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투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투자 피해를 받으시는 것은 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막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적정 얼마만큼 주가가 부풀려져 왔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감독 당국의 현재로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사태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대표나 혹은 그 관계 임원들의 배임, 횡령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거래 정지를 막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 이 투자하기 어렵다, 시장 복잡하다라는 반응들 내놓곤 하는데 이런 증시 교란 행위 혹은 리스크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가 조작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주가 조작 범죄들은 계속해서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러한 주가 조작 시도들을 100% 차단하는 것은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제력 또는 예방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거된 내지는 색출된 주가 조작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처벌 강화,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인 형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투자자 단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이냐 저평가이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투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4월 사태 때도 봤지만 정말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검거 이후 이 문제가 드러난 이후의 그 상황까지도 가늠해서 또 모든 거를 좀 설계해 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은 항상 또 리스크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실적, 펀더멘털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